태고의 니네베 흙더미에서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점토판 하나를 발굴했다. 그 점토판에는 이후 50년 동안 아무도 해독하지 못한 서령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마침내 언어학자들이 이를 해독했을 때 누구도 설명하지 못할 기록을 발견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제들에 대한 묘사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거대한 석회암 바위들이 적혀 있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류 학계는 이를 은유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종교적인 시이자 원시인들의 신화적 허구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1960년대에 블라디미르 가브로라는 러시아 물리학자가 고대 신전의 진동수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사실은 피라미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개북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 이런 채널은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부터 듣게 될 내용은 50년이 넘도록 교과서에서 조용히 사라져 있었다. 그 이유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이르면 분명해질 것이다. 레이어드가 발견한 점토판은 결코 유일한 것이 아니었다.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 유적에서는 3만 개가 넘는 점토판이 함께 발굴되었다. 그 점토판들은 4천년 전을 살았던 수메르 서기관들이 남긴 서령 문자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아슈르바니팔은 그것들을 집요할 만큼 열정적으로 수집했다. 더 오래된 수메르 문명이 이미 자신의 시대 사람들이 잊어버린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점토판들은 수십 년 동안 대형 박물관 수장고의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마침내 20세기 초에 번역이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은 행정기록으로 밝혀졌다. 곡물 운송 기록과 세금 영수증, 그리고 혼인계약서였다. 그런 지루한 문서들은 수메르가 실제로 존재했던 문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그러나 일부 점토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도시를 세운 신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아눈나키라 불리는 존재들이었다. 하늘에서 내려와 최초의 인간들에게 건축과 농사, 그리고 글쓰기를 가르쳐준 존재들이었다. 아눈나키는 막연한 영적 존재가 아니었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키와 옷차림, 그리고 타고 온 탈 것까지 남겨놓았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카탈로그 번호 K3375로 분류된 어느 점토판에는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수메르 서기관은 아눈나키가 신전을 어떻게 세웠는지 기록했다. 그들은 돌을 직접 나르지 않았다. 통나무 위로 끌지도 않았다. 경사로나 도르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돌을 향해 노래를 불렀다. 점토판에는 아눈나키가 직접 세웠다고 전해지는 수메르의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리두 신전에서 거행된 의식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남긴 서기관은 신전의 기록관인 신네키 운인이었다. 그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편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신들인 연장자 아눈나키가 사제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했다고 적었다. 사제들은 힘센 사람들이 아니었고 기술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목소리의 질을 기준으로 선발되어 하나의 특정한 음을 오래 유지하도록 여러 해 동안 훈련받았다. 점토판에 따르면 이 기술에는 최소 7명의 사제가 필요했다. 7이라는 숫자는 수메르 종교 전반에서 신성한 의미를 지녔다. 사제들은 돌을 둘러싸고 같은 간격으로 자리를 잡은 뒤 노래를 시작했다. 서기관은 돌이 먼저 진동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낮게 울리며 마침내 희미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고 기록했다. 몇 분 동안 같은 음을 계속 유지하자 돌은 땅에서 떠올랐다. 서기관은 한 의식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 돌은 여신 니누르사그를 위한 새로운 신전의 기초석이었다. 그는 그 무게를 수메르 단위로 기록했으며 이를 환산하면 약 15톤에 해당한다. 그는 노래를 부른 시간을 하나의 별이 떠오른 순간부터 다음 별이 떠오를 때까지라고 기록했다. 학자들은 이를 약 45분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단 3마디로 남겼다. 돌이 걸었다. 이 점토판은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최초의 번역자들은 이 구절을 의식적인 표현이나 신화적인 이야기로 해석한 뒤
더 깊이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교육받은 기독교계 학자들이었으며 성경의 역사관과 충돌하는 내용은 미신이나 시적 표현으로 보는데 익숙했다. 그들은 수메르인들이 기록한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다 1976년 지카리아 시친이라는 언론인이 12번째 행성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시친은 30년 동안 고대 수메르어를 독학했고 주류 학계가 번역을 완화하여 기존 역사관에 더 안전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친이 같은 점토판을 한 글자씩 그대로 번역하자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아눈나키는 시적인 은유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늘을 천둥처럼 가르며 날아다니는 탈 것을 타고 다니고 공기를 태우는 도구로 도시를 건설하며 소리로 돌을 들어 올리는 실체를 가진 존재로 묘사되어 있었다. 물론 주류 아시리아 학자들은 시친의 주장을 거의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수메르어 해석이 틀렸고 문맥을 무시했으며 모호한 단어를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눈나키가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는 그의 큰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판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비판이 시친의 더 넓은 이론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소리로 돌을 움직였다는 기록은 이미 공식 번역본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가 그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것을 신화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시친은 서기관들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점토판에 따르면 아눈나키의 사제들은 특정한 음을 사용했다. 그 음을 나타내는 서령문자 기호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음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표현으로 번역되어 왔다. 여러 명의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길고 안정적이며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음이었다. 니네베의 서기관은 사제들이 처음에는 7명으로 모였다가 14명으로 늘어나고 밭이 2배로 늘어났다고 기록했다. 그 소리는 돌이 반응하기 전까지 여러 시간 동안 점점 커졌다. 이 기록을 연구한 현대 연구자들은 그 지속되는 음의 특정한 진동수를 제안했다. 100열 헤르츠였다. 이것은 우연한 숫자가 아니다. 100열 헤르츠는 기자 대피라미드 내부 공간의 공명 진동수와 일치한다. 또한 몰타의 할, 사플리엔이 지하 신전의 공명 진동수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아일랜드의 뉴 그레인지, 몰타 고조섬의 신전들, 잉글랜드의 웨일런드 스미시 지하 무덤, 그리고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알려진 여러 고대 문명이 세운 거석 유적에서도 같은 값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또한 100열 헤르츠는 이언 쿡과 세라 파조트 연구진이 시간과 정신학술지에 발표한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활동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는 정확한 진동수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변화한다. 논리적 분석 능력은 감소하고 패턴 인식과 감정 처리는 더욱 활발해진다. 실험 참가자들은 현실에서 분리되는 느낌과 확장된 의식, 그리고 시간 감각의 왜곡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다시 말해, 수메르인들이 돌을 움직인다고 기록한 진동수는 인간의 뇌를 변화된 의식 상태로 이끄는 진동수이기도 하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공간은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과 작업 자체를 동시에 위에 조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특히 기자 대피라미드에 적용해보자. 피라미드 중심부에 있는 화강암방인 왕의 방은 내부에서 낮은 음을 내면 일반적인 음향 법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리가 증폭되고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방은 충격을 받으면 100열 헤르츠에서 공명한다. 각각 70톤에 달하는 화강암 블록은 500마일 떨어진 아스완에서 채석되었다. 그 돌들은 사막을 가로질러 운반된 뒤 칼날 하나조차 들어가지 않을 만큼 정밀하게 맞춰 배치되었다.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2만 명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물과 우유를 뿌린 나무 썰매를 이용해 이 돌들을 끌어옮겼다고 한다. 이집트 학자들은 그 계산을 모두 검토했다. 이론적으로는 겨우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공식 설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왕의 방에 있는 화강암 블록은 피라미드의 다른 구조물보다 높은 위치에 놓여 있다. 누군가는 그것들을 높이 43m까지 들어 올린 뒤 거의 밀리미터의 극히 일부 오차만 허용될 정도의
정밀도로 배치해야 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에서는 광범위한 고고학 조사에도 불구하고 경사로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2만 명의 노동자가 작업했다는 흔적에 부합하는 공구 자국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처럼 거대한 공사를 뒷받침할 식량 저장 시설이나 대규모 노동자 거주지 같은 기본적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음향 구조이다. 내부 공간은 100Hz에 맞춰 조율되어 있으며 통로는 소리를 특정 방향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화강암이 선택된 이유는 70%가 압점 물질인 석양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계적 진동을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석양 결정은 현대 전자기기가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바로 그 재료이다. 또한 적절한 진동수를 받으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재료이기도 하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측정 결과를 종합하면 그것은 거대한 음향장치였다. 만약 소리로 돌을 움직일 수 있다면 현대에도 그 원리를 알아낸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한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해냈을지도 모른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리즈칼린이었다. 그는 키가 약 5피트에 몸무게가 약 100파운드인 라트비아 출신 이민자였다. 1923년부터 1951년까지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마다 혼자 작업하며 플로리다의 산호성이라 불리는 건축물을 세웠다. 그 성은 산호석회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일부는 무게가 30톤에 이르며 가장 큰 블록은 거의 35톤으로 스톤헨지의 돌보다도 무겁다. 성벽은 높이 8피트, 두께 4피트에 달한다. 문은 9톤이나 되지만 하나의 철봉 위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어린아이도 손가락 하나로 밀어 열 수 있다. 리즈칼린에게는 건설 장비도, 기중기도, 화물차도, 직원도 없었다. 그는 플로리다 시티의 작은 땅을 구입한 뒤 누구에게도 작업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28년 동안 틈나는 시간마다 혼자서 성 전체를 완성했다. 기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묻자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나는 피라미드의 비밀을 알고 있다. 1936년에는 성 전체를 플로리다 시티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현재의 홈스테드로 옮겼다. 그는 운송을 돕기 위해 화물차를 가진 친구를 고용했다. 목격자들은 그가 수십 톤에 달하는 돌을 어떻게든 화물차에 싣는 모습은 보았지만 돌을 들어올리는 장면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돌들은 밤사이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고 모두 완벽한 위치와 정밀한 정렬 상태로 놓여 있었다. 한 무리의 10대들은 밤에 그의 작업을 엿보기 위해 근처 전신주에 올라갔다. 그들은 훗날 리즈칼린이 돌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돌이 풍선처럼 공중에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를 어린 시절의 상상이라고 치부했지만 그 10대들은 평생 자신의 증언을 바꾸지 않았다. 산호성은 여러 대학의 공학자들이 연구했지만 누구도 리즈칼린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가 도르래와 원시적인 권양기를 사용했다는 일반적인 설명은 자세히 살펴보면 설득력을 잃는다. 구조물에는 높이가 23피트이고 무게가 28톤인 오벨리스크가 눈에 보이는 기초나 근형추 없이 땅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35톤짜리 성벽 블록은 리즈칼린이 소유했던 어떤 인양 장비도 설치할 공간이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리즈칼린이 세상을 떠난 뒤 조카가 그 부지를 물려받았다. 성 탑 꼭대기의 작은 생활 공간에서는 자동차 부품과 구리선으로 직접 만든 발전기가 발견되었다. 그 발전기는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용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리즈칼린은 1951년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 전류라는 작은 책자를 남겼다. 그 책자에서 그는 모든 물질이 아주 작은 회전 입자들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적절한 진동을 가하면 그 입자 사이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주의 모든 것이 자신이 개별 자석이라고 부른 힘에 의해 유지되며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고대인들이 잃어버린 지식이라고 적었다. 그 책자는 괴짜의 허황된 주장 정도로 무시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현대 물리학에서 음향부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원시적인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그 현상은 이후 70년이 지나서야
주류 과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1939년에는 헨리 셸손이라는 스웨덴 의사가 현대 역사에서 가장 기이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기록했다. 그는 훗날 잃어버린 기술이라는 뜻의 책에 그 이야기를 실었다. 그의 친구이자 항공공학자인 헨리 야를은 과학 탐사의 일환으로 외딴 티베트 수도원에 초청받았다. 의학 지식을 갖춘 야를은 과거 고위 라마의 중병을 치료한 적이 있어 승려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승려들은 그를 절벽으로 안내했다. 그 절벽의 높이는 약 250m였다. 절벽 아래에는 평평한 돌판이 있었고 약 100m 위 절벽의 선반처럼 튀어나온 곳에서는 승려들이 작은 사원을 짓고 있었다. 야를의 기록에 따르면 19개의 악기가 돌판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분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북 13개와 길이 약 3m의 나파 6개가 모두 돌판을 향하고 있었다. 각 악기 뒤에는 4줄로 선 승려 4명씩 배치되어 전체 인원은 약 200명에 달했다. 하나의 돌덩이가 악기들의 초점 위치에 놓였다. 의식을 이끄는 사제가 신호를 보내자 승려들은 독송을 시작했다. 북이 울리기 시작했고 나팔도 함께 울려 퍼졌다. 소리는 약 4분 동안 점점 커졌으며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음량은 서서히 강해졌다. 야를은 그 진동이 자신의 뼈와 가슴 그리고 치아까지 울리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야를의 기록에 따르면 돌덩이는 땅에서 떠올랐다. 돌은 포물선을 그리며 점점 속도를 높여 250m 위 절벽의 선반 위에 정확히 착지했다. 승려들은 다시 다른 돌을 같은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1시간에 5번에서 6번씩 이 작업을 반복했다. 며칠에 걸쳐 사원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완성했다. 야를은 그 장면을 2차례 촬영했다. 하지만 스웨덴으로 돌아오자 그의 고용주였던 영국과학협회가 필름을 모두 압수했다. 그는 그 영상이 기밀 자료라는 통보를 받았고 생전에 자신의 기록을 발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셸손은 야를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이야기를 출판했다. 야를이 사망한 뒤인 1960년대에 그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러나 촬영된 필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러 연구자들이 영국과학협회의 기록보관소를 통해 필름의 행방을 추적하려 했지만 모든 요청은 거부되거나 묵살되었다. 약 5,000년 전 몰파섬에서는 누군가가 거대한 지하 신전을 단단한 석회암을 깎아 만들었다. 그 신전은 지하 36m 깊이의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수천 톤의 암석이 손으로 제거되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사용된 도구는 사슴뿔과 부싯돌뿐이었다. 할사플리에니 지하 신전은 1902년 노동자들에 의해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가 이제야 겨우 재현하기 시작한 수준의 음향공학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는 주류 과학계가 불편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2014년 오치아이 요이치가 이끄는 도쿄대학교 연구진은 음용물리학 회보에 3차원 음향 구상 기술을 입증한 논문을 발표했다. 초음파 변환기 배열을 이용해 연구진은 작은 물체를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비행 중 회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실험 대상은 아주 작은 폴리스티렌 구슬이었다. 한편 지하 저수조를 파던 노동자들은 우연히 지하 공간의 천장을 뚫고 수천 년 동안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유골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할사플리에니 지하 신전을 직접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곳의 음향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느낀다. 예언자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에서는 단 한 사람의 남성 목소리만으로도 공명이 발생해 약 50m 떨어진 곳에서도 가슴으로 진동을 느낄 수 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겹쳐지고 증폭된다. 방 전체가 거대한 증폭기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여성의 목소리는 같은 효과를 만들지 못한다. 오직 특정 음역의 남성 목소리만 공명을 일으킨다. 2014년 몰타 고고학협회와 셀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지하 신전 안으로 음향 측정 장비를 들여와 내부 공간의 주파수 반응을 정밀하게 측정했다. 가장 강한 공명, 즉 공간이 맞춰져 있던 진동수는 정확히 100Hz였다. 방의 크기와 벽의 각도, 천장의 곡선은
모두 하나의 음을 증폭하고 오래 유지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벽은 음향적으로 거의 완벽한 수준이 되도록 손으로 몇 밀리미터 오차 안에서 조각되었다. 이 지하 신전은 그 지역에서 바퀴가 발명되었다고 알려진 시기보다 2000년이나 앞서 만들어졌다. 그 건축자들은 물방울이나 작은 전자부품처럼 아주 작은 물체만이 아니라 음향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기본 원리는 이미 입증되었다. 적절한 진동수와 충분한 세기의 음파는 중력을 거슬러 물질을 공중에 떠있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정밀하게 이동시키고 원하는 위치에 무기한 유지할 수도 있다. 도쿄대학교 연구진은 이를 획기적인 성과라고 불렀다. 주요 과학 매체들은 이것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음향부상 실증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최초가 아니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단지 주류학계가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였을 뿐이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조용히 음향구속 기술 연구를 지원해왔다. 그들은 무중력 환경에서 위험한 물질을 다루기 위해 시르를 용기벽에 닿지 않도록 공중에 띄워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활용했다. 과학적 근거는 확실했고 수학적 이론도 이미 정립되어 있었다. 남은 문제는 얼마나 큰 규모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 뿐이었다. 2017년 브리스틀 대학교 연구 논문에 따르면 그 한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아시에르 마르소가 이끄는 연구진은 충분한 에너지와 적절하게 조율된 진동수만 확보된다면 공중에 띄울 수 없는 질량의 이론적 최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진은 견인광선을 시연하며 점점 더 큰 물체를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고 논문에서 건물 크기의 물체를 다루는 수준까지 확장하는 것은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공학의 문제라고 명시했다. 이론적인 최대 질량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곱씹어보라.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은 수메르인들이 기록한 내용과 티베트 승려들이 보여준 현상, 그리고 에드워드 리즈칼린이 자신의 뒷마당에서 만들어낸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금지하는 자연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단지 규모를 키우기 위한 공학적 기술뿐이다. 만약 음향부상이 실제이며 고대 문명이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웠다면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 없는 것일까? 그 답은 불편하다. 그것은 학계의 정치와 연구자의 명성, 그리고 과학적 합의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20세기 초 수메르 점토판의 첫 번역이 공개되었을 때 인류 역사에 대한 기존의 서사는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전의 인간은 복잡한 공학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시적인 수렵 채집민이었다. 이와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든 증거는 증거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증거가 의미하는 바 때문에 거부되었다. 만약 수메르인들이 고도의 음향공학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몰타의 건축자들이 사슴뿔 곡괭이만으로 정밀한 공명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면 누가 그들을 가르쳤을까? 키가 5피트에 불과한 라트비아 출신 이민자가 한밤중에 혼자서 30톤짜리 돌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는 우리와 무엇이 달랐을까? 가장 단순한 답은 주류학계가 끝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아주 먼 과거 어느 시점에 인류는 지금은 잊혀진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 속에 남아있다. 점토판 K3375의 서기관은 그 기술의 기원을 인간이 아니라 아눈나키에게 돌렸다. 이러한 배제는 언제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공식 연대표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 그렇게 교육받았으며 자신의 경력도 그 위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고대의 첨단 기술을 시사하는 증거를 발표하는 연구자는 모두 같은 반응에 직면한다. 연구비는 끊기고 종신재직 심사는 거부되며 논문은 주류학자들이 결코 읽지 않는 변두리 학술지로 밀려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러한 일은 정식 자격을 갖춘 수십 명의 연구자들에게 반복되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일하던 지질학자 버지니아 스틴 맥킨타이어 박사는
멕시코에서 발견된 도구의 연대를 약 25만 년 전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그의 연구 경력은 사실상 끝나버렸다. 기자 대피라미드의 음향 특성을 기록한 연구자 존 리드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대학에서 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양상은 한결같다. 증거는 실제로 존재한다. 점토판에 기록된 기술은 현대 물리학으로도 뒷받침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현재의 학문 체계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기이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전에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유적 두 곳을 더 살펴보자. 볼리비아의 해발 약 13,000피트에 이르는 산악지대에는 푸마풍코라는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의 돌은 붉은 사암과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산암은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암석 가운데 하나이다. 돌들은 완벽한 직각과 홈, 통로를 갖도록 가공되어 있으며 현대의 석공들조차 쉽게 재현하지 못할 정도의 정밀도를 보여준다. 일부 블록은 100톤이 넘는 무게를 지닌다. 쿠마풍쿠는 공식적으로 기원 후 500년 무렵 키와나쿠 문명이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근처에는 채석장도 없고 그런 돌을 가공할 수 있는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안산암은 강철보다 단단하며 건축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알려진 유일한 금속인 청동글로는 절대 가공할 수 없다. 그러나 푸마풍쿠는 브루스